그럼 그 뒤에 뭐 지역 사회 개발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넘깁니다. 넘겨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OX 한번 가볼까요? 177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뭐 감산소사 이거 좀 자세히 알자 그랬다 그죠? 좀 정리했었고요. 자, 그래서 4번. 우리 감산소사 그러면은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죠? 왜 이게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뒤에는 고도산업화 선진국은 소산소사입니다, 그지? 틀렸다. 6번 볼까요? 요거 고령화 지수는 애들하고 노인과 아이들이랑 관계입니다. 7번. 요게 이제 여러분 그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 다르게 말하면 부양 인구라 그러죠. 15세 이상 64세 이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번.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다산 감사겠죠, 그죠? 사망률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뭐 뒤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 이제 179페이지 보시면은 그 세계화가 특징을 막 가끔 특징과 문제점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만 보면 돼. 세계화란 건 여러분 이제 그 세계 말 그대로 전체가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야.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거 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세계화 그래요. 세계화. 의존성이 높아진다 이거지, 그지? 예. 높아져.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오른쪽에 문제점과 대응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활동 특징에서 밑에 178배 아래 특징 보시면은 1번에 특징 1번에 보세요. 전 지구적인 의존성 증가. 가장 본질. 두 번째,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그죠. 전 세계가 다 통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특정 문화권의 그 양식의 확산. 이걸 뭐 다르게 말하면은 문화 제국주의 이렇게 말하죠. 한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제국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문화적인 층이 굉장히 강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점과 대응이에요.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한 그 내용들입니다. 문제점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일방적 문화 전파, 문화 해결.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문화 제국주의를 말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한편으로는 획일화되면서 소수 문화가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소수 문화 존립 기반 상실, 약화. 그리고 세 번째, 오히려 더 불평등이, 문화적인 불평등이, 그렇죠. 문화적인 불평등이 좀 전에 그죠. 이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소수 문화가 사라지니까 좀 문화적인 불평등이 시작된다, 그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점 보시면은 이런 말 보여. 정부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됩니다. 즉 우리가 뭘 경제 정책을 펴고 싶어도 우리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펼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눈치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 가장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그 가지 뭐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을 펼 때 은근히 미국 눈치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칠 때 다른 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당연히 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나라가 자기 독자적인 판단에서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경제인 측면에서 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게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 빈부격차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남북 문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우리 정치 문제 할 때 이런 현상을 남북 문제라 그랬죠. 남북 문제가 굉장히 심해져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대응 방식 넣어줘. 그래서 이런 문화가 획일화되니까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는 획일화의 편성을 만든다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다양성을 추구해내가 첫 번째 대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지키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그런 말을 보이죠.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가
각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다, 그지? 두 번째, 그 밑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쟁을 키워야 되겠다, 그죠? 뭐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요. 이거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밑에 정부화 사회입니다. 정부화 사회. 정부화 사회는 자 페이지 넘겨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냥 오른쪽에 181페이지 나와 있는 이 비교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비교되어 있다. 그지? 이걸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업사회는 여러분 산업의 주는 농업이죠. 농업이요. 그지? 요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부의 원천이 뭐냐? 천연자원 이렇게 말해. 뭐 토지 이런 거 토지. 그지? 요때 생산 방식은 뭐 소품종 소량 생산. 그죠? 농사 많이 안 짓죠. 자, 그런데 이게 산업사회로 어떻게 되면은 산업사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산업사회 그 주력 업종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입니다. 이때로부터는 이제 그 노동과 자본이에요. 노동과 자본 우리가 그래서 기계와 금융이라는 이게 이제 노동과 자본이죠. 노동과 자본의 이런 것들이 부의 원천이다. 자본이 부의 원천이다 그랬어. 자본이 부의 원천이다. 이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대량 생산 체제더라. 그래서 대량 생산하려 그러면은 당연히 제품이 규격화 표준화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럼 밑에 이제 그 특징에서는 두 번째 칸 제일 마지막에 봐봐요. 이게 이제 가정과 일터가 분리. 이전에는 그죠 우리 그 가정과 논이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지금부터는 직장이 떨어져 있죠. 분리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다가 정보사회가 들어갑니다. 3자 산업이죠. 요게 잘 나오죠. 가장 잘 나오는 게 요 정보사회 전체입니다. 이거는 요 안에 내용들 좀 보놓으셔야 돼요. 근데 뭐 요거만 알면 그 두 번째점에 정보가 이제 부의 가치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규격을 벗어나면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탈규격화 이렇게 표현하죠. 탈규격화, 다양성 추구. 자, 그래서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거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요게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야. 다품종 소량. 이게 다품종 소량이라는 말 뭡니까? 다양하게 조금 해서 여러 개 소비자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거지. 옛날에 산업사회는 획일성이다, 그죠? 획일성인데 지금은 다양한 어떤 개성을 존중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게 밑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정부 형태도 막 달라져요. 이거 자유조직도 분권적이라는 게 각 어떤 파트별 자율권을 준다 이래, 그죠? 분권적인 조직이 과거에 보면 산업사회는 중앙집권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권적인 조직이더라.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관료제 조직도 그래서 이게 탈관료제라 그러죠. 탈관료제 나타난다. 제일 마지막에 가정과 일터가 다시 결합되더라. 뭐 재택근무 같은 거 나타나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겨서 자, 우리 문제로 가볼까요? 우리 요번 문제는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있구나. 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 예로 이 지금 제시문은 지그죠. 뭐예요 지금? 서구 사회를 닮아라 이 말이죠. 서구 사회를 닮는 게 좋다. 이게 근대화론이죠. 근대화론이야 말 그대로. 이 근대화론은 여러분 문화 절대주의 사고 방식이죠. 이 서구 사회의 가치를 절대 존중하기 때문에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일단 기억에 근대화는 서구하다. 아, 유명한 명제고. 이번에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절대주의죠, 그죠? 디귿에 그렇죠. 이게 진화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뭡니까? 서구 사회라고 해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리얼은 여러분 리얼은 종속이론이죠. 종속이론은 이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이 그래서 여기 근대화론은 여러분 기업과 디귿밖에 없네. 자,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뒤에 넘겨서 이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문제.
자, 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은 지금 이 주어진 데이터가 이거예요. 이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율이야. 이게 여러분 만약에 100이 오면 어떻게 돼요? 100이 오면. 얘랑 같다는 얘기죠. 지금 정규직 평균 임금 비율 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100이 아니라 50이 되면 어떤 말이에요? 50이 되면 50이란 말은 얘가 100이라면은 얘가 50이다 이 말이야, 그지? 여기 70이면은 얘가 100이라면 얘가 70이란 얘기죠. 여기 100이라 그러면은 100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비율은 여러분, 이 비율은 클수록 뭡니까? 격차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요게 이거죠. 현실은 이러지 않겠죠. 현실은 뭐 아래쪽에 있겠죠. 자, 이런 걸 보여주겠는데 아니나 다를 것 같습니까? 70, 75, 100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뭡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봤더니 문제의 두 번째 갈라색에 정규직 평균 임금이 지금 계속 어떤 상태인가? 이런 상태래요. 얘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지고 있는,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을 때 여러분, 분자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값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잖아.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느낌이다, 그죠? 얘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자꾸 떨어지겠지,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분모가 커지는데 얘가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분자가 커지는 얘기죠. 분자도 커지는데 지금 남성 한번 보겠습니다. 70, 75, 80 더 커지고, 이게 지금 비율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니까 분모가 커지는 증가하는 속도보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 속도가 더 크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값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그 2번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전년 대비 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그렇죠. 비정규직이 정규직도 높으니까 남성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2번이 맞는 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상승률이 높다. 그래야만 지금 남성의 이런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일단 답은 2번이네요. 1번이 왜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 한번 봅시다, 여러분. 2012년과 3년입니다. 80에서 75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이게 지금 여성은 어디 됐네? 여성은 있잖아. 여성은 이렇게 됐네. 얘가 원래는 얼마야? 원래는 80이었다가 얘가 75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떨어진 이유는 지금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우도 정규직 임금이 오르고 있어요. 이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죠? 그럼 여러분 2011년과 12년도는 요랬죠. 2011년도 12년은 요런 상이에요. 2011년도 2012년은 요렇게 더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가 줄어든 거지. 이게 2013년도야. 그러니까 요렇게 됐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뭐 이렇더니 아니면은 뭐 2013년도는 아예 뭐 성장이 안 했든지 이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하여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정규직과 일단 1번에요. 그 격차가 벌어졌죠, 그죠? 이게 숫자가 80에서 75가 됐단 말은 격차가 더 벌어진 거야. 그래서 1번에 2013년이 격차가 적은 게 아니라 2013년에 75라는 것 자체가 격차가 벌어진 거다. 원래는 얘가 100이라면 80이다가 75가 됐다는 얘기니까죠. 격차가 벌어졌어요. 1번 틀렸고 2번 3번에 자, 그래서 3번 한번 봅시다. 2013년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하락했다. 이거는 여러분 하락 안 해도 물론 하락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그러면은 훅 빠지겠지, 그지? 근데 꼭 하락 안 했다 하더라도 요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요는 경우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요는 경우 세 가지 다 가능하다, 그죠? 이게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오른다 하더라도 정규직보다 덜 오를 때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정체됐을 때도 떨어질 수 있고, 세 번째는 아예 훅 빠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하락했다 요 말만 하는 것은 하락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락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쪽이다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없어. 그게 정답. 이게 틀리다 그죠? 이런 식의 3번 같은 지문이 참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케이. 4번에 뭐 이거 우리 알 수 없죠. 평균 임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얼마인지 평균 임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이게 지금 임금 상승률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그지? 오케이. 이거는 뭐 이거는 꼭 우리 저희 사회 문화 문제뿐 아니라 경제에도 이런 문제가 잘 나오죠. 이게 다 비율과 변화율 그런 관계들입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 올해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올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가가 뭡니까? 지금 그게 전통사회가 다산다사고 새 전통사회가 다산다사, 초기 산업사회가 다산감사, 가는 뭡니까? 후기 산업사회. 감산소사가 우리가 막 개발도상국 이렇게 했는데 그 후기 산업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는 뭡니까? 소산소사니까 이거 노인네들이죠, 그죠? 선진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일반 일기역에 가는 후기 산업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있잖아. 다산감사나 감산소 다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인데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는 60년대는 60년대 여러분 이게 초기 산업사회에 들어가겠죠, 그죠? 나는 이거는 선진국형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지 소산소다, 그죠? 디귿의 노인층 비율은 당연히 이어서 제일 높겠죠. 비율이니까 비율. 오케이. 답은 2번이다. 오케이.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회문화를 끝내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조금 그 사회문화를 좀 빠르게 달려봤어요. 경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있는 거 볼까요? 경제 파트. 자, 192페이지야. 자, 경제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만드는 거죠. 만들고 생산 만들어서니까 나눠야 되겠지. 분배 나누어서 써야 되겠죠. 소비 이게 경제 활동이에요. 만들고 나눠 가지고 쓰고 썼으니까 또 만들고 나눠 가지고 또 쓰고 또 나눠 가지고 그죠. 이게 경제 활동. 이게 이거 빙글빙글 돌아 이거. 만들면은 분배하고 소비하고 또 생산하고 그죠? 이게 계속 끊임없이 도는데 돌 때 요 사이클 있잖아요. 요 사이클이 이렇게 자꾸 커지는 게 경제가 발전하는 게 이렇게.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산 처음에는 100원만큼 생산해서 100원만큼 나누겠지. 100원만큼 쓰겠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또 생산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러면 계속 그냥 제대로 병을 누르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이클 자체가 100 나누고 소비하고 이때 생산을 150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막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 이 생산 능력 자체가 좋아지면서 그지. 그러니까 200을 만들었으면 200도 나누겠지. 200만 쓰겠지. 그러다가 또 생산 능력 같은 게 좋아지면 또 250 만든다 그죠. 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고 어느 나라는 다 이걸 원해요.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클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 키도 좀 크다가 나중에 잘 안 크죠. 똑같아요. 세상 지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 90년 이때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지금 이제 정체되고 지금 이제 폭발 성장한 나라들이 주로 인구도 젊고 인구 그 구성도 젊은 이들이 많고 주로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이게 앞으로 각광받는 그런 뭐 나라들이 될 거라고 그래요. 인구도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인구도 한 1억 좀 된다고. 우리나라보다 덩치가 커요, 그가.
어쨌든 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파트를 봅니다. 교재 한번 볼까? 192페이지. 경제 활동의 유형 보세요. 생산, 분배, 소비 나온다, 그지? 다 아는 말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좀 유심히 볼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생산 요소입니다. 노동, 생산 요소 첫 번째 칸 오른쪽에 보세요. 노동, 토지, 자본, 뭔가를 우리가 만들 때 요소가 있겠지, 그죠? 노동, 인력이지, 그지? 토지, 자본, 기계죠, 그죠? 그다음에 경영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들어가야 그게 이제 버무려져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분배 보세요. 노동의 목이 뭡니까? 임금, 토지의 몫을 지대라 그래. 지대라 그럽니다. 거기 보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는 지대를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지대란 말 잘 안 쓰죠. 그죠? 이게 오른쪽에 되는 임대료입니다. 일종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이자, 자본에 대한 이자, 경영에 대한 이윤. 그리고 그냥 이건 딱 매칭시켜서 그냥 암기해야 될 표현들이니까. 오케이. 자, 오른쪽에 이제 경제 생활의 주체 객체입니다. 누가 가면 이거 생산,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하고 누가 분배하는가? 오른쪽에 박스 그림 보세요. 가계, 기업, 정부라는 단어가 보이지, 그지? 그 가계, 여러분 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듣는 말은 가계, 기업, 정부를 많이 들을 겁니다. 가계. 우리가 가계, 소비자들이 가계입니다. 가계라 표현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가계라 그래. 가계. 우리 그 가계, 이 가계란 말하고 가계란 말이 다르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과자 파는데 아닌가? 그지? 이게 우리가 하는 이거다, 그죠? 근데 이건 아니다, 그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가계라고. 가계. 자, 이제 시험에는 요게 나온다, 그지? 그 가계의 두 번째 점 요것만 익히면 돼. 이 가계의 역할이 뭔데? 우리 시장에 여러분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이 있어요.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물 시장은 이거죠. 뭐 빵 이거 우리가 생산물, 그죠?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물을 만드는 노동 생산 요소, 뭐 노동력, 인력, 이걸 생산 요소라 그래요. 아까 생산 요소 봤다, 그지? 생산 요소는 여러분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있습니까?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경영, 이게 다 생산 요소야. 이런 걸 사고 파는 시장이 있단 얘기죠. 우리 가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가게는 여러분 요 생산 요소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해 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판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빌려준다든지, 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빌려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영직, 그죠? 우리가 전문 경영자가 자기가 가진 경영 능력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런 거 제공.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 만들려면 사 먹겠죠, 그죠? 여기서 빵 가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서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자기는 소비한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는 수요자 역할을 한다. 여기서 뭐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에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 이는 가계가 이제 우리가 가장 행동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오른쪽 끝에 있는 효용 극대화예요. 요 편 익히시고요. 효용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일단 먼저 익히세요. 여기서 말하는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빵을 먹었을 때 만족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기업은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 주겠죠. 공급자다, 그죠? 반면에 생산 요소에서는 인력을 고용하겠지. 이걸 우리가 수요자 그래. 요 편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기업도 수요자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 요소 시장에서. 가게도 공급자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 요소 시장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익숙한 건 이건데, 이 시장도 굉장히 큰 게 있다는 이야기지, 그치? 자, 그래서 기업 두 번째 점에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요. 정부입니다. 정부는 주로 소비의 주체다, 그죠? 정부도 소비의 주체입니다. 근데 정부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두 개 다 해요.
이때 정부가 만드는 게 뭘까? 세 번째 점, 요거 꼭 기억하세요. 공공재라는 재화입니다. 뭐 우리가 도로, 다리 만들고 그죠? 그런 것도 다 정부가 하지, 그지? 공공재인데 거기에 주로라는 단어, 주된 공공재, 주된이라는 거 표현을 익혔어요. 주된. 그 주된이란 말은 뭐야? 다른 것도 하지만은 다른 누군가도 공공재를 만들어 주지만은 주로 정부가 만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된이라는 거 익히세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뭐 용어들, 뭐 재화 서비스 용어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넘깁니다. 그 밑에 19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죠? 희소성. 오케이.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여러분, 자원의 부존량이 인간이 원하는 양보다 항상 좀 적어요. 인간의 욕구의 크기 이만한데, 그지? 부존량은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인원관계를 우리가 희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소성이니까. 인원관계를 우리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얘가 이만하다 하더라도, 그죠? 얘가 더 크면은 희소한 관계야. 그래서 희소성은 항상 상대적으로 인원관계다. 그래서 여기 자원은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달리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까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자원이 요만큼 있어. 요걸 가지고 뭐 빵을 만들까, 그죠? 자동차를 만들까, 비행기를 만들까, 폭탄을 만들까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결정해야 되거든. 그걸 선택해. 그래서 그래. 만약에 뭐 흘러 넘치면 굳이 선택할 그냥 이것도 막 하면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 선택한다.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제 문제라 그래. 경제 문제. 그래서 196페이지 보세요. 그 희소성이라는 단어, 그 니은의 희소성이라는 단어, 희소성의 상대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째 줄 끝에 보시 이름 맞네.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한더라. 의미를 좀 기억하시고요. 밑에 2번에 희소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재화가 분류됩니다. 경제재. 대부분 우리 주변에 보는 재화들은 여러분 그 자원들은 다 거의 다 99.99.99999%다 경제재야. 이 말은 뭔가니까 다 희소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개념적으로 희소성이 없는 재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존량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그런 것을 자유재 이렇게 말해요. 그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는 재화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옛날엔 여러분 이런 게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돈 주고 사 먹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 이론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재 보세요. 자유재는 그 자유재가 여러분 쓸모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유용성은 있어. 그 유용성은 시제줄에 보시면은 유용성은 있어. 유용성이라는 게 쓸만하다, 그죠? 쓸만해. 그런데 숫자가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희소성이 없을 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말도 기억하시고요. 밑에 여러분 4번에 보세요. 자유재와 이 자유재가 그러면 영원히 아까 얘기했죠. 이 물과 공기가 옛날에는 자유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자유재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물 공기 그만큼 깨끗한 공기 물이 그만큼 이거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경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뭐 자유재가 가는 게 아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하는데 세 가지 3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박스 보세요. 박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첫째 줄에 뭐 생산물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 생산물.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어.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자동차가 급하다. 생산할 때 그러면
노동 집약적으로 할 것인가, 즉 노동을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 집약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 그런 걸 생산 방법이라 그래요. 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나누어져야 되겠죠. 분배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3대 문제라 그럽니다. 오케이. 다음 밑에 통계 문제 볼까요? 통계 그래프.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통계 그래프가 일단은 잘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여기서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 변화율과 절대값을 관계를 이해하는 거. 뭐 우리 여러 차례 설명했어요. 변화율과 절대값의 관계다, 그죠? 이건 이거죠. 절대값은 것은 규모야, 규모. 이거는 규모입니다. 규모고 얘는 속도야, 속도. 변화율은 속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GDP의 증가율 같은 거. 가장 변화율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 GDP 증가율.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뭔가니까 뭐 GDP 자체, 물가 자체 이런 게 규모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일단 간단히 양자애가 어떤 관계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제일 쉽다 그랬으면 여기 키야. 사람을 치면 키고, 이거는 키 크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들은 굉장히 키가 빠르게 크죠.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커. 그러니까 10대 때는 여러분, 아이들 속도, 키 크는 속도가, 우리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를 따지기 위해서 속도와 키의 관계다, 그죠? 속도와 키 관계야. 10대 때는 키가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걸 비율로 숫자로 표현해서 한 10% 큰다 보겠습니다. 키가 막 무지막 큰다. 그래서 뭐 막 크고 있어요. 근데 20대 되면은 뭐 키가 조금 크지 별로 안 크죠. 뭐 숫자로 표현해서 뭐 한 1% 큰다 그럴까? 조금 큰다, 그지? 30대 넘으면 키 안 크겠죠, 그죠? 30대, 40대 키 안 커. 키 안 큰다는 것은 우리가 속도 따지면 제자리에서 그냥 제로야. 안 커, 그죠? 이 세월이 한 2, 30년 가죠. 뭐 3, 4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나이가 진짜 많이 들면은 키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하는 게 뒤로 간다, 그죠? 이걸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요게 이제 가장 본질이죠. 속도와 키의 관계다, 그죠?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서 여기 중요합니다. 요 앞에는 다 플러스, 그죠? 플러스. 그죠? 우리가 키 크는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지? 키가 쭉 줄어들지만은 키가 계속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대부터는 20대가 키 크는 속도는 줄어들지만 키는 20대가 더 크지, 그지? 왜?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다만 커지는 속도가 좀 줄어들 뿐이야. 그러다가 속도가 제로가 되면 안 크다, 그죠? 그러다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되었다고 줄어들어.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죠.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얘 때는 키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얘 때는 키가 줄는다, 그죠? 우리가 이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경제 성장이 1% 됐어요. 이거는 경제가 줄은 게 아니죠. 경제가 줄어든 게 아니야. 경제가 커지는 속도가 좀 둔화됐을 뿐이지 경제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경제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되면은 진짜 경제가 망가지는 경우예요. 우리가 요것만 조심해야 돼. 요걸 조심해야 돼, 그지?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가 상승률이 2010년도에 10%, 11%. 물가가 지금 물가 증가율이 줄었지만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다 요때가 이제 물가 떨어지게 돼, 그죠? 요런 것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저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저 198페이지 주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요 문장을 잘 한번 느껴보세요. 증가율이 감소합니다. 이 말이 뭐죠? 증가율이 10%에서 1% 감소해. 증가율이 감소한 데서 규모까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네, 아니다.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죠? 10에서 1로, 그지? 커지고 있어.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그거죠. 이게 GDP 증가율입니다. 이게 변화율이다, 그죠? 그래서 96년도, 97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97년도는 96년도는 한 6%인데 97년도는 한 5%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GDP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죠? 그러다가 98년도에는 확 줄어들었죠. 요때가 진짜 이제 망가진 경우에 GDP가 완전히 줄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그때 그래프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에 정가율이 양이다 하면 이 말이에요. 요 말은 뭡니까? 10에서 1이다 이 말이야. 정가율이 양일 때는 규모는 어쩌다 간에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97년도 GDP는 96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에 정가율이 음입니다. 이때는 진짜 줄던 거야. 98년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97년도보다 GDP 자체가 진짜 감소했다. 오케이. 3번에 정가율이 0입니다. 정가율 0이라는 말은 뭐예요? 키가 지금 안 크고 제자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규모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4번도 잘 알아야 돼. 지금부터는 정가율과 감소율은 비례측정계다. 이거는 누차 우리가 문제도 여러 차례 풀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가율과 감소율은 비례측정관계다. 이 말이지. 거기 보시다시피 근데 2011년도에 소득이 100이에요. 2012년도에 소득이 50% 속도로 정가율로 150이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2013년도에 50% 변화율로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얼마 될까? 100이 아니다, 그죠? 이거 75죠, 그지? 요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하면 제자리 도는 게 아니다, 그죠? 왜냐면은 요 150은 100이 기준이니까 150 됐고, 요거는 150이 기준이니까 75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감소하고 이렇게 증가하면은 출발점과 얘를 비교하면은 어느 그냥 이쪽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이 크다는 걸 기억했어요.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가율과 감소율은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다. 비대칭제다 그래요. 오케이. 자, 또 그거까지 꼭 기억하시고 넘겨서 OX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넘겨서 OX 한번 가볼까? 2번 틀렸다, 그치? 오케이. 밑에 14번 볼까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지? 이거 똑같은 얘기죠. 아까 오케이, 저번에 10% 1%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돼야 진짜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거야. 15번. 원래 수는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죠? 어디게 좀 얘보다는 약간 줄어들어 이렇게. 요걸 요 수치를 꼭 기억하세요. 견능 잠시 끊겠습니다.